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헷갈린다는 말이 가장 어울립니다. 뉴스를 보면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폭락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서울은 또 신고가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집을 3억 싸게 내놔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대한민국, 같은 부동산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걸까요? 이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지금 파는 건 너무 손해 아닐까?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2022년 이후로는 더 확실하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갈라졌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은 계속적으로 하락해왔고 믿었던 아파트마저도 많은 지역에서 고점 대비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서울과 경기도 남부의 핵심 지역은 여전히 가격을 지키거나 심지어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영끌로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떨어질 지역에 말이죠. 2022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린 자산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빌라는 전세 사기 이슈와 함께 신뢰가 무너졌고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과 임대 수요 감소로 가격과 수익성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꼬마 빌딩은 자영업 침체와 공실 증가로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죠. 대부분 대출과 레버리지를 전제로 투자되었고 나중에 팔면 된다는 믿음으로 투자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다르지 않나? 결국 아파트는 다시 오르지 않나?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를 자세히 보면 아파트 시장은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지방, 수도권 외곽 공급이 몰렸던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수억 원씩 하락했습니다. 거래는 끊겼고 급매로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수십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던 신축 아파트조차 입주 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반면 서울 핵심지 경기도 남부의 일부 상급지는 이 하락장 속에서도 버텼고 심지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생겼을까요? 이 양극화의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사두면 오른다는 시대가 끝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만 선택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줄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지는 더 상급지가 되고 외곽과 지방은 더 빠르게 쇠퇴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외곽과 지방의 영끌 투자자들입니다. 이영진 씨는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평택의 9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4억, 대출 5억으로 샀어요. 그는 어차피 금리가 낮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특히 평택은 삼성전자 호재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인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모두 영끌해서 사자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자는 2배가량 늘어났고 집값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025년 현재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3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영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출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영끌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2년 전 동탄 북광장에서 이자카야를 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죠. 하지만 외식 문화가 점점 바뀌면서 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월 순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한순간 폐업 이후엔 택배 일을 하면서 대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수백만 명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자영업자의 20% 이상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김민정 씨는 30대 후반 자영업자예요. 2021년 광교 카페거리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죠. 광교는 젊은 세대가 많고 신도시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라서 카페가 잘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월세와 관리비 내기도 버거워졌어요.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4년 말 가게를 접었습니다. 빚 때문에 개인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의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 미국 은행에서는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좋지만 만약 하락장일 때처럼 집값이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리한 연끌 투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개인 매장들의 매출이 줄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용인의 6억짜리 빌라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집값과 전세 시세가 계속 오를 테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2년 이후 빌라 시세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세 시세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결국 역전세를 맞았고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갭투자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서민 안정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SC는 2022년 평택의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대출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호재만 믿고 영끌했다가 쫄딱 망했네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들이 계속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 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같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리와 선택입니다. 첫째, 내 자산이 상급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전제로 한 자산이라면 금리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도 버틸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원할 때 팔 수 있는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여왔습니다.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는 리스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길을 한참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외곽과 지방의 자산은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자산을 지키고 누군가는 자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